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후 3시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서 여의도 1번지에서도 저희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보수대 통합에 대한 의지, 그동안의 당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컸었고요. 거기에 대한 황교안 대표가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전에 저희가 이 기자간담회 한다는 얘기가 알려졌을 때 의원님도 여러분께 좀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좀 준비를 나름대로. 저도 2시 57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연락받고 예.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처럼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조차도 3분 전에 알 정도면 상당히 준비를 조용히 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좀 기다렸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그 발표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다 바라는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는 안 된다라는 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능하고 네. 또 지금 좀 오만한 또 비리로 가득 찬 예.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적어도 내년 총선에는 제발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나왔으면 하면 좋겠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당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런 보수 통합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여러 극단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지지부진했던 것을 단절하고 황교안 대표께서 보수 대통합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제 세력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 지금 통합을 위한 논의 기구도 설치를 할 것이고 네. 또 외적으로는 자유 우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합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저는 굉장히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제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큰 그림은 그렸는데 이제 보수 통합 기구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다른 범보수 진영에 대한 그 어떤 러브콜 아니면 협상과 협의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점에 또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들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오늘 자세한 건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까지 지난 그 당대표 되시고 딱 보수 우파에게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혁신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합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 당장 그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또 기존의 정당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여주면서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총선에서 더 많이 끌어안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 이번 기자간담회 보수 통합에 대한 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긴급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제대로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왜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을까? 네. 특히 이제 그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소위 이제 보수 야권 통합을 하겠다라는 사실 이제 선언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긴급성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그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입 인사 발표가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박찬주 대장 그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네. 공정의 문제를 전면에서 건드린 그런 이슈가 좀 터져 나왔고, 네. 그 1차 영입 대상자로 인한 그 작업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영입이라 하면 어떤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그 총선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강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수혈해서 그 인재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 나가겠다라는 자강론에 가까운데 그 영입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2차, 3차 영입을 계획을 했다가 2차, 3차 영입은 또 약간 좀 중단된 상태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자강론에서 급격하게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 영입 인사 문제로 인해서 통합의 화두를 급하게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뭐 나중에 더 진행을 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좀 첫 번째 느낌은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총선을 앞에 두고 급조된 이합집산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확연하게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갈려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시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이 너무 어려울 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갈 수 없다 이런 시선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어떤 통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는 한국당 내에 큰 반발이 있다라고 보도가 여럿이 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몇몇 의원들이죠. 몇몇 네. 의원들이 그 일부 좀 격하게 반발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더 큰 그릇에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모든 보수 우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를 저희가 계속 부각을 하다 보면 저는 보수 대통합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저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을 튼튼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는 누구든지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해야 되고요. 네. 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를 저희가 그 자유한국당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중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쪽 당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양쪽 당이 모두 다 지난 20대 동안 국민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임 네.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서로가 혐오하게 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네.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파들이 지금 양쪽 정당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다 중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건가, 어떻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할 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 것인가. 정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 그래서 기업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그런 뭐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당, 확연히 좀 이념적으로 좀 다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암암리에 조용히인지 뭐 국민들이 느끼는 건 사회민주주의로 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의 색깔을 드러냈었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중도에 계신 분들이 다음 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말이 최근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황 대표의 그런 기자간담회에서 나오면서 그게 좀 저는 시선을 좀 끄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한국당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그 일종의 이제 그 편가르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네. 아까 우리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 네. 그럼 이 모든 분들은 민주당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냐, 받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만 네. 보면 그렇게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 그렇기 같긴 때문에 합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우파의 그 정치적 또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보수 우파는 이러이러한 정책과 이러이러한 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방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이제 노선을 만들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헌법적 가치를 들어서 여기에 그럼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반헌법적인 정치 세력인 것처럼 네.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규정은 그건 사실 낡은 정치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낡은 정치인데 보수가 새롭게 통합하고 통합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황교안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 우파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정책, 노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당신들은 반헌법 세력이야라는 일종의 색깔론, 낡은 이분법적인 대결주의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좀 다시 이제 정쟁의 수준으로 좀 더 되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김정재 의원께서 반론하신다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까지 프레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우리 최근에 가장 큰 프레임 전쟁이 우리 소위 말하면 반일, 일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친일, 네. 반일로 지금 몰아붙였습니다, 네. 국민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이 네. 시작됐다가 일본의 또 규제 경제 수출 규제를 제재가 하고 제재가 있었고요.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소미아를 지금 파기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지소미아 파기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일본과 화해를 하거나 외교적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일로 몰아붙였습니다. 네, 많은 죽창가를 지탄을 받았었죠. 부리자 그랬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보면은 그 지소미아 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연장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속속 들어와서 오늘 결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게 국민들한테 반일한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국민들이 60% 이상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가 굉장히 옵션이 적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양쪽 저 프레임 전쟁을 하듯이 낡은 구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정치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뭐 국민 복리 양쪽 당이 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다 해야 된다고 정책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나 그 정책을 구사하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경제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가장 자유롭게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물론 중소기업이나 좀 이 경쟁의 판이 기울어졌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 정도 평평하게 해줘야겠지만 그 안에서 창의력 또 개혁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부분에서 디테일에 있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뭐 공약단이 나와서 양쪽 정당이 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건 편가르기 아니라 분명히 선거를 치르면 분명히 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수 이제 우파 쪽에 지금 전체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뭐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거의 뭐 당이 문 닫기 5분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자는 거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민주당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건강한 야당이 있는 게 저는 국민에게나 국가에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갈갈이 찢겨서는 우리가 도저히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한쪽 날개를 잃고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비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제세력이 다 함께 하자라는 그런 발표였고요. 기자회견이었고 저는 이 안에 뼈저린 반성의 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오늘 봤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국회 로텐돌 그러니까 본회의장 입구 바로 그 광장 넓은 곳에 홀에서 열렸는데 사실 아침에 그런 당의 전략 회의들은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이제 일반적이고 이렇게 장소를 바뀔 때는 뭐 총선 선대위가 출범을 하거나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통상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로텐도홀에서의 최고위원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뭐 원내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당대표 회의실이나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하는 게 통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그렇죠. 같은 걸 합니다. 현장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하고의 그 이제 경제 전쟁을 치르면서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소재 부품 장비 현장에 가가지고 예.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또 현장에서 문제 풀 건도 풀어주고 정책이나 제도 건의도 받고 이제 이렇게 했던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현장에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나 제안에 대해서 현장성 있는 메시지를 주고자 현장을 채택을 하는 것인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 현장이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이기 때문에 통상의 뭐 회의실보다는 본회의장 입구 로텐도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이고요. 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 보자. 네. 그게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 20대 국회가 사실은 중요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입니다. 20대 국회가. 그러나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들과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네. 20대 국회가 제대로 이제 그걸 수용하지 못했던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요구가 너무 큰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 등을 좀 진행을 하자라고 네. 좀 제안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민생 입법들 예를 들면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좀 규정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3법을 처리한다든지 등등 이런 민생 입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좀 잠자고 있어서 네. 그걸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보자. 네. 이런 취지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률 제도적 그 개선 사항을 담아서 네. 이미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펀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용퇴론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잊지 않고 나오는 용퇴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 영남, 강남 3선 이상 중진에 대한 용퇴론을 밝혔습니다. 거기 용퇴론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시기에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시고 이제 정치 4년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상황에서 글쎄요 어떻게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같은 당의 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이 뭐냐면 뭐 영남, 강남 지역을 나누고 또 3선 이상에서 선수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책임지고 좀 편한 곳에서 일한 의원들은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 그리고 누군가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포기를 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피가 수혈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다음 세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좀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좀 내주자라는 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어느 특정 지역이나 몇 선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당자는 기분이 좀 나쁘겠어요. 뭐 해당자를 떠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3선, 4선, 5선 되면 또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네. 또 초선은 초선 나름대로의 또 열정이 있고요. 다들 선수에 따라서 저는 그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서는 3선 이상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 상임위를 전체를 대표하면서 아주 유연하고 노련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있으신 분도 필요하고요. 네. 또 그리고 강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북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 그냥 그저 쉽게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두 번 더 내부 하시면 경쟁이. 용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그때 가서 또 기꺼이 제가 실천으로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보니까 용태론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용기 있게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태론은 누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네. 특히나 그 국회의원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의원 스스로가
결정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기본 취지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늘 그 대신에 그 말씀을 함으로써 내일 초선 의원들도 모이게 되고 쇄신 경쟁, 여야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쇄신의 불씨를 저는 당겼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천이나 이런 것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또 돼야 되겠고요. 거기서 부족한 것은 당에서 어떤 책임 공천,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는 당에서 또 책임 공천. 그래서 굉장히 절묘하게 그런 공천의 방법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 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정재 의원께서는 내일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저희 여의도 펀치에서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미리 말씀하세요. 예. 중요한 팁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 좀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고 뭐 이런 아주 자세한 얘기는 내일 어차피 비공개로 할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는 저도 새로운 피는 수혈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태로는 누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원님들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국민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누구는 어때라라고 말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결심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초선 의원발 표창원 이철희 의원이 이제 그 불을 당겼는데 지금 민주당은 비교적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조금은 더 부드럽게 이런 이른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물갈이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물갈이 폭을 크게 하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큰 잡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태흠 의원의 용태론과 이제 저희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움직임은 조금 다른 것이 김태흠 의원은 너 출마하지 마, 나가. 이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쇄신의 불쏘시개로 삼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울림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 가지 물갈이론이 많았습니다. 호남 네. 물갈이론이 네.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새누리당 그 이전에 국회. 그 각신한국당 정당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네. 영남 물갈이론은 계속 있어 왔던 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쇄신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가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40대 기수론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이 기치를 들었던 40대 기수론. 그러니까 네. 일종의 세대 교체론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기치나 가치를 들고서 정치권을 쇄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제가 네. 보기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이다. 네. 저렇게 용태론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출마하지 마라,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들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럼 너네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냐에 네. 대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사람을 바꾸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쇄신 운동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마침 또 자유한국당도 통합 운동을 하신다 하니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수 우파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저는 좀 쇄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말씀은 드러내놓고는 못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물갈이 대상, 그 용퇴의 대상이 된다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표현은 또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이제 초선 의정 활동을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글쎄요 이렇게 그런 용퇴 대상은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저런 경험과 관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그래서 3선 정도는 돼야 용퇴 바라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예. 마지막 주제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후폭풍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러온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예결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파행돼 갖고 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당초 10시에 예결위 회의, 오늘은 이제 비경제 분야 이제 질인데요. 이틀째 질인데, 네. 그래서 비경제 부처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이제
출석시켜 놓고서 이제 질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강기정 수석의 이제 출석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어서 오늘 회의는 금요일 날로 이제 네. 미뤄진 걸로 돼 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결위가 청와대와 관련해서 그 논쟁을 좀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가지고 했었냐면 경호실장 출석 문제를 가지고 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야당에서 경호실장이 왜 출석하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이제 간사 간 협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의사진행 발언도 진행하다가 그 문제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경호실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고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출석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문제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처음에는 사과 문제로 얘기가 좀 정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는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서 어제 관사협의의 결과입니다. 오늘 출석을 해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까지는 정리가 됐던 것인데 네. 오늘 갑자기 출석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 사퇴해라 이렇게 되면서 예결위가 이제 파행되게 된 겁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에 발언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분위기를 좀 보면 사과를 받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사과를 받을 수 없다, 뭐 용서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에 국민을 대하는 또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강기정 수석 제가 운영이어서 예, 그 예. 자리에 또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 강기정 수석 이번 이 사태는 이번 처음이 아니고 지난 운영위 때도 또 강기정 수석께서 삿대질을 하고 또 본인이 질문 안 하는데 끼어들고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좀 조용히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조국 사태라는 정말 큰 사태를 겪고 처음 맞이하는 운영이었습니다. 예. 서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죠. 네. 청와대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국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을 하셨어요. 웃고 그다음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수천만 보면서 한 소리만 하고 이런 일관되게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론 첫 번째는 강기정 의원의 개인 캐릭터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국회의원 또 얼굴을 때리고 뭐 경위도 뭐 이 가격을 네, 하고 뭐 과거에 이런 그런 일이 일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울고 웃고 하는 좀 감정의 기복도 있고요. 그런 개인 캐릭터도 있겠고요. 그다음 노영민 실장님의 그날 태도나 그날 청와대 그 참모들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뭐 개인적인 뭐 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예민해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특히나 지금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지금 경제가 계속 엉망진창으로 가는 게 다 드러난 상황이었고 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서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예민함이 그날 좀 팽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터졌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청와대의 그런 안하무인격인 태도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국회의원 이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그 정무수석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했고 네. 저희도 지금 해임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정무수석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수석은 야당에 대해서 여당도 물론이거니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정쟁을 일으키고 모든 지금 대야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쟁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참에 저는 오히려 청와대에 좋은 기회를 저희가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번에 그 이유로 뭐 빌미라기보단 이 이유로 이번에 정무수석을
바꾸고 경질을 하고 청와대에 지금 노영민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참모진들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에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미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정 수석은 물론이고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경질을 촉구하면서 안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뭐 이런 강도 높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양쪽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사태가 귀결이 될 것인지 지금 봐서는 좀처럼 봉합되기가 어려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분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현장에 없었고 우리 김정재 의원님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또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쭉 지켜보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때 이제 강기정 수석이 이제 그런 좀 무리를 좀 일으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이제 여야 간에 좀 논의를 또 하고 사과문에 일단 토시 같은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했고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자유한국당에 그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다 받아들여서 네. 거기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져서 사실 운영위가 다시 재개돼서 결국에 마무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던 것이 주말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된 사실은 뭐 다른 특별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네. 예, 없다가 갑자기 그래서 아까 이제 예결위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강기정 수석의 그 저 태도에 대한 사과 문제는 전혀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제서야 비로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이 문제가 더 불거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나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과정을 또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 그 피감기관의 그 기관 증인이나 기관장들이 사실 죄인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좀 죄인 취급하거나 하는 네. 또 그런 분위기도 좀 일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국회가 또 개선해야 될 또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히 크게 이슈가 안 되다가 어제부터 이슈가 더 크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강기정 방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뭐 을 중에 을이다. 그다음에 대답할 시간을 안 준다. 네. 본인도 국회의원 해보셨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길게는 7분. 질문하면 본인이 답을 길게 합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청와대 상대로 수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고작 1분으로 2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질문하고 나중에 대답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왜? 오히려 불공평한 게 국회의원은 딱 5분밖에 주어지지 마이크가 않지만 꺼지지 마이크가 않습니까?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마이크를 켜고 5분을 얘기를 할 하든 수 있죠. 10분을 하든 네. 자유입니다. 을 중에 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는 적어도 청와대가 그렇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한 거는 역대 정부에 어느 정부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부 처음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청와대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아직 다 캐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 회의 회동에서 이인영 대표에게 벌써 강기정 수석은 더 이상 국회 출석할 이유 없다고 다 밝혔습니다. 그랬고 화요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수석은 국회 출석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아마 다 전달이 좀 안 되거나 네. 좀 뭔가 그 예결위하고 그래서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월요일 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게 밝혀졌고 저는 그때 뉴스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출석을 하라. 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오만 아나무인격의 태도 이런 청와대 그리고 이런 정무수석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조국 사태라는 큰 사태가 일어났으면 적어도 누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참모들이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노영민 실장은 그날도 제가 뭐 그 자리에 저하고 먼저 첫 번째 노영민 실장님하고 소위 뭐 대통령이 닮아가냐 이것 때문에 네. 굉장히 썰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도 탓만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닮아가냐는 말에 강기정 수석은 뒤에서 키득키득 웃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런 정무수석이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아마 민주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책임도 지실 겸 그래서 강기정 수석과 노영민 실장은 이번에 해임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빨리 예산이라든지 차후에 일어날 정치 일정을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그게 이제 예결위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비서실장 출석, 경호실장 출석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을 하다가 정리가 되고 강기정 수석을 출석하는데 대신 나와서 사과를 표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서 예. 그 근데 부분에 강기정 대해서는 수석은 사과하는 태도가 벌써 자유한국당도 예산을 전혀 저 걸어가지고 보세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저렇게. 같아요. 예. 예. 뭐 일단은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예결위는 파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뭐 다시 또 정상화가 돼서 또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짓고 봉합이 돼 좋은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여의도 판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